아니, 이게 뭐죠? 이게 왜 갑자기 도자기가 되어버렸죠? 여기 순식간에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미모의 미국인 여대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마지못해 한국에 방문한 그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문은 3대째 이어져 오는 의사 가문이거든요. 할아버지는 하버드 의대 교수셨고, 아버지는 현재 LA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이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저는 커서 의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의사 가문의 딸이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이런 제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었죠. 특히 의대 생활을 하면서 실습이 많아질수록 어깨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수술실에서 교수님의 시술을 지켜볼 때면 어깨가 뻐근해져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마사지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진통제는 제 가방에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정형외과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의사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부심에 흠집을 내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학교 1등인 윤주라는 한국 유학생이었죠. 또 2등이네. 시험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윤주는 마치 모든 걸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욱 질투가 났습니다. 그녀는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윤주는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실습 때는 교수님들의 칭찬을 독차지했어요. 그녀의 필기는 마치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환자들과의 대화에서도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여줬죠. 심지어 어려운 수술 실습 중에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에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항상 얼굴에 머금고 있는 우아한 미소까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외모였죠. 피곤할 법도 한데 항상 화사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질투했던 건 그녀가 제가 짝사랑하던 다니엘 선배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니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대생이었죠. 처음 그들이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도서관에서였어요. 윤주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평소 진지하기만 하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책장 사이로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이번 주말에는 논문 발표 준비해야 해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준비하자. 윤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다니엘에게 다가갔어요. 다니엘 선배, 이번 실습 과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 미안해, 엘리. 난 윤주랑 약속이 있어서. 대신 윤주한테 물어볼래? 그녀가 날보다 더 잘 가르칠 거야. 다니엘의 눈이 윤주를 향해 반짝였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그는 윤주에게로 걸어갔죠. 한 번은 윤주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엘리, 어깨가 많이 안 좋아 보여. 우리나라에는 좋은 치료법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짜증이 났거든요. 특히 윤주가 다니엘과 캠퍼스를 걸을 때면 저는 빠르게 반대편으로 도망치곤 했죠. 한국? 거긴 6.25 전쟁으로 분단된 가난한 나라 아닌가요? 우리 같은 선진국 의대생이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리, 너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소해주고 싶구나. 주말 아침 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엘리, 내가 얼마 전에 한국의 한의과 대학에 대해 알게 됐단다. 하버드에서 동양의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가 강연하러 왔었거든. 그분이 소속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더구나.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동양의학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네가 한국에 가서 좀 더 견문을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네? 한국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들이 미국에 있는데 하필 한국이라니요? 아버지,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나요? 거긴 그냥 가난한 나라 아닌가요? 엘리, 넌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니? 진정한 의사라면 어떤 의술이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그래도 아버지, 윤주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전 미국 의사로 성공하고 싶다고요. 윤주? 아, 네가 언급했던 그 한국 학생 말이구나. 그 학생이 왜 그렇게 뛰어난지 이번 기회에 직접 가서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전 윤주의 장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질투하고 미워하기만 했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전혀 기대되지 않았죠. 오히려 불만스러웠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전 윤주를 마주쳤어요. 엘리, 한국에 간다면서? 정말 잘됐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배울 게 많을 거야. 윤주의 진심 어린 축하가 더욱 짜증나게 느껴졌어요. 뭐가 잘된 거야? 난 그냥 아버지가 권해서 가는 거라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맞아?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천장의 디자인.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와, 이 공항 정말 엄청나게 큰걸. 제 휴대폰이 로밍 서비스에 연결되자마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인천공항을 검색해 보았어요. 그런데 웹페이지가 순식간에 열리는 거예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연간 4,4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인터넷 속도 뭐지? 휴대폰 설정을 확인해 보니 공항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공항에서 이렇게 빠른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니. 바로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어 공항 내부를 보여드렸죠. 아버지, 믿기지 않아요. 이곳에는 로봇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고 면세점은 마치 명품 백화점 같아요. 심지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대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제 조금 알겠니? 왜 내가 널 한국에 보내고 싶어 했는지?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수면실, 샤워실, 심지어 찜질방까지. 이런 시설들이 공항에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이게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윤주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런 거였나?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전통의학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에서 온 30여 명의 교환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죠. 저는 국제교류처의 박소영 주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어요. 수강 신청 방법, 기숙사 생활 규칙, 학생증 발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죠. 옆자리에 독일 남학생이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전 헨리예요. 이 학교에 합격하고 정말 기뻤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 넘었잖아요. 네? 20대 1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전 아버지의 권유로 쉽게 온 거였는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학생들이었다니. 다들 첫 수업은 어떤 걸 신청하셨어요? 헨리가 물었어요. 전 한의학 개론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꼭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뒤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의학 개론? 난 안 들을 거야. 중의학을 배운 내가 거기서 뭘 더 배우겠어? 돌아보니 중국에서 온 창이었어요. 그는 베이징 최고의 중의대에서 온 학생이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중의학을 이어온 명문가야. 할아버지는 중국 국가주석의 주치의였고 아버지도 현재 베이징 최고의 중의원을 운영하고 계셔. 한의학이란 건 우리 중의학의 기초를 그대로 가져간 거라고. 게다가 우리 중의대는 매년 자매결연 학교에 의무적으로 학생을 보내야 해서 내가 온 거야. 지원자가 없어서 교수님이 우리 가문의 입장도 있으니 내가 다녀오라고 하셨거든. 창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그가 앉은 자리 주변으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맞아요, 창. 중의학의 역사는 대단하죠. 헨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그 점이 더 궁금했어요. 왜 수많은 서양 의대생들이 중의학이 아닌 한의학을 배우러 오는 걸까? 그 해답을 찾다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서양 의대생들이 한의학을 선호한다고? 창이 비아냥거렸어요. 네. 실제로 독일에서는 많은 의대생들이 한국의 통합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한국의 협진 시스템은 그건 그냥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를 신비롭게 보는 거야. 창이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죠. 자자. 박소영 주사님이 우리 사이에 개입하셨어요. 이런 열정적인 토론은 점심시간에 이어가는 게 어떨까요? 이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3월에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한의학 개론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웠어요. 교환학생은 저와 헨리뿐, 나머지는 모두 한국 학생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한의학의 기본을 배워보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한의학의 기본 원리가 나타났어요. 음양 오행설부터 시작해 경락과 혈자리까지. 처음 보는 개념들이었지만 묘하게 끌리는 것이 있었죠.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만 보지 않습니다. 환자의 체질, 생활 환경, 심지어 마음의 상태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보죠. 현대의학이 미시적이라면 한의학은 거시적 접근법을 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서양의학은 대부분 증상과 그에 대한 처방이 명확했죠. 하지만 가끔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헨리가 다가왔어요. 엘리, 우리 학교 근처 식당가에 가볼까요? 한국 학생들이 맛집 리스트도 추천해줬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창을 마주쳤어요. 어머 창, 당신도 한의학 개론을 듣나요? 내가 왜 들어야 하는데? 창이 코웃음을 쳤어요. 난 그저 학교 구경 중이야. 어차피 한국의 한의학이란 게 우리 중의학의 아류인데 뭘. 창은 우리를 무시하듯 지나쳐 갔어요. 저렇게 오만한 태도로는 어떤 의술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텐데. 헨리가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메뉴를 고르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오늘 한의학 개론 첫 수업 어땠어? 응, 흥미로웠어. 특히 현대의학과의 융합 부분이 신기하더라.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가 흥미로웠거든요. 이제 진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고 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걸 강하게 거부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한의학 수업에 푹 빠져 있다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진우는 의대 4학년 학생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였어요. 그의 안내로 우리는 먼저 경복궁으로 향했죠.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으뜸 궁궐이에요.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00년의 역사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진우의 안내로 우리는 경복궁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궁궐 앞 광장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웅장한 궁궐 건축과 현대적인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정각들 사이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점심으로는 전통 비빔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좋았죠. 이제 오후에는 특별한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 공간인 찜질방으로 가볼 거예요. 찜질방이요? 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닌 한국의 대표적인 휴식 문화 공간이에요. 온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방이 있고 편하게 쉬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아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랍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쓰고 있었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찜질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여러 온도의 방들을 체험해 보세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도 있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따뜻한 황토방에 들어가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엘리, 계란 먹어볼래요? 진우가 삶은 계란을 건네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서 삶은 계란을 까먹는 게 문화라나요. 여기 옆에 있는 방은 소금방이에요. 소금으로 공기를 정화해서 호흡기 건강에도 좋대요. 그때 창이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뒹굴며 시간 낭비나 하고. 우리 중국은 이미 로봇으로 안마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요. 이상한 건 계속 바닥에 누워 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죠. 엘리, 괜찮아요? 한국 문화는 어때요? 진우가 식혜를 건네며 물었어요. 정말 특별해요. 이런 문화는 처음 경험해보네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렇게 즐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의 친절한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나 봐. 그 순간 헨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해요. 독일에도 사우나가 있지만 이런 문화는 처음이에요. 특히 이 온돌바다. 따뜻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아서 좋네요. 진우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아래로 열기를 통과시켜 따뜻하게 만드는 건데 찜질방의 이 바닥도 같은 원리죠.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했나 보네요. 맞아요. 우리 전통 의학에서도 이런 바닥 문화가 영향을 미쳤답니다. 실제로 온돌에서 자는 것이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해요. 창은 여전히 혼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찜질방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얼음방에 들어가 체온을 식히고 이런 극과 극의 온도 변화가 몸을 더욱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엘리, 우리 다음 주에 또 와요. 헨리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공간이 어느새 기대되는 장소가 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어 찜질방을 나오는데 진우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찜질방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때로는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찜질방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과일을 먹고 친구끼리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한국 문화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경험해보면 그 속에 담긴 지혜와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현대적인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경복궁의 기와 지붕이 보였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루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권유로 마지못해 왔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네. 한국에서의 첫 문화체험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4개월째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엘리, 요즘 많이 달라 보여요. 강의가 끝난 후 마주친 헨리가 말했어요. 네? 뭐가요? 피부가 유리처럼 빛나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진우 선배 때문인가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진우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저녁 산책과 주말 데이트로 이어졌죠. 그의 다정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는 차가웠던 제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더 신기한 건 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주 찜질방에 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걸까요? 엘리, 잠깐 시간 있어요. 도서관을 나오는데 진우가 불렀어요. 벚꽃이 만발한 캠퍼스는 분홍빛 꽃잎으로 가득했죠. 이건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진우가 내민 건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한글로 삐뚤빼뚤 적힌 문장이 있었죠. 엘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고개를 들어보니 진우가 장미 한 송이를 내밀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당신의 솔직한 모습,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진지한 태도까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진우를 좋아했거든요. 그의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의학을 바라보는 진지한 태도. 하지만 현실은 저도 진우 선배가 좋아요. 하지만 전 곧 돌아가야 해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알아요. 그래도 진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요. 이제는 우리의 데이트가 더욱 특별해졌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남산타워에서 석양을 보며 약속의 자물쇠를 걸었죠. 주말마다 찜질방에 가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궁궐의 야경을 보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행복할수록 이별이 두려웠어요. 진우의 손을 잡을 때마다 이 따뜻함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한국의 의학을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도 커져갔고요. 마지막 데이트 날, 진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엘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전 돌아가기 싫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엘리. 저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여기 한의과 대학에 편입하고 싶어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공부해서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사실
나도 이럴 줄 알았단다. 네? 네가 보내온 메일들을 읽으면서 느꼈어. 처음엔 한국을 무시하던 내 딸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진우라는 청년에 대해 쓸 때마다 내 글에서 행복이 느껴졌단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그래, 엘리. 네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 진우가 해바라기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1년 전 그가 장미꽃을 건네며 고백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